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원호입니다. 저는 오늘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 경쟁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미중 간 기술 격차, 그리고 미국의 대중제재 수단,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과 관련해서는 바이든의 대중 정책, 그리고 중국의 최근 대응에 대해서 오늘 발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 경쟁의 본질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PPP 기준으로는 2017년에 미국의 실질 GDP를 추월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미국은 강한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위기의식은 국방 전략에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National Defense Strategy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4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고 있는데, 과거 2018년 이전에 발간되었던 국방 전략에서는 대테러가 가장 중요한 미국의 그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가장 최근에 발간된 국방 전략에서는 중국에 대한 대응, 앞으로의 초점은 이런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에 대한 대응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 전략과 다르게 이제 경제 부문을 보시면, 미국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로운 이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구축해 왔는데, 이러한 본인들의 그 과거의 그 패턴을 조금 깨는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 추가 관세 조치를 취해 왔는데,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실제로 미국의 추가 관세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미국의 대중 그 평균 관세를 보면은 한 3.1%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미 평균 관세가 한 7.5%였는데, 미국이 지속적으로 추가 관세 조치를 취하면서 이것이 또 중국의 또 대응 또는 보복, 그리고 또 재보복,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한 23%, 4%까지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평균 관세율이 23%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통상 분쟁, 이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2018년 3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같은 날에 발간되었던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중국의 중국 제조 2025를 타겟으로 한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 제목 같은 경우에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US 섹션 301조 조사 보고서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 301조 조사 보고서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다뤘던 내용들이 기술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제조 2025가 가장 핵심 내용이었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중국의 강요된 기술 이전, 그리고 두 번째가 차별적 기술 인허가, 세 번째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 해외 자산 취득, 그리고 네 번째가 불법적인 중국의 그런 해킹 시도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다룬 보고서가 그 추가 관세 조치에 서명을 하는 그 동일한 날에 발간이 되었고, 그 추가 관세의 어떤 배경이 되는 보고서로 작용했다는 것을 봤을 때, 기술 패권, 기술이 이런 미중 간의 통상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예가 2020년 작년 5월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중국 전략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는 중국의 시장을 왜곡하는 강제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관행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로 대응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강제 기술 이전 그리고 이제 지식 재산권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이 모든 미중 간의 통상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고 이 보고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미국은 기술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이 첨단 기술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첨단 기술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첨단 기술들, 뭐 예를 들어서 5G 기술이라든지 AI, 빅데이터 분석 기술, 로봇, 항공우주,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특징이 민군 겸용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과거의 예를 살펴보면 미소 냉전 시기에 첨단 기술 또는 미국이 굉장히 그 신경을 썼던 기술들을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핵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에 이제 신경을 썼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군사 전용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기술들, 첨단 기술들은 군사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민간에서도 또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다. 그것이 이제 특징이고 따라서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니케이 신문에서 이제 작년 초에 10가지 첨단 기술 분야를 선정을 하고 특허 건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0년대에는 이 10개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이 거의 이제 수위를 다퉜는데 2010년 들어서니까 중국이 상당 3위 수준까지 올라왔고 2017년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는 10개 분야 중에서 9개 분야에 중국이 특허 건수로는 1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2위로 밀렸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한 3위 정도 건수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질적인 수준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 굉장히 중국의 부상이 놀랍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미중 간 기술 격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D 인풋과 아웃풋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R&D 인풋과 R&D 아웃풋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D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인용이 되는데 R&D 지출 면에서 중국이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R&D 연구자 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1년경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인구 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미국 인구의 한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연구자 수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또는 연구자 수를 인구로 나눠서 인구당 연구자 수가 몇 명인지 봐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과학기술, 특히 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개발이 되면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확산이 되고 모두가 이제 그것을 공유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상대적인 숫자보다는 이제 절대 연구자 수 또는 절대적인 연구 지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국이 R&D 인풋 측면에서 굉장히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또는 미국을 이미 추월했다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R&D 아웃풋 같은 것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과학기술 분야 CSI 기준으로 이제 논문의 수 그리고 이제 국제 특허 출원 수, 이제 PCT 특허 출원 수를 살펴보았는데 과학기술 논문, 그러니까 SCI급 논문 수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이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고 또 PCT 특허 같은 경우에도 2019년 들어서 미국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 측면에서도 양적으로는 중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R&D 인풋과 아웃풋 같은 경우 이제 많이들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이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작년에 연구 보고서를 낸 바가 있는데 이 인풋 아웃풋 관계를 한번 모델을 세워서 심플한 모델을 세워서
한번 추정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R&D 아웃풋을 생산해 내는지. 그래서 제가 중국, 일본, 한국, 미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모델을 세워서 추정을 했고 제가 사용한 것은 방금 보여드렸던 R&D 지출, R&D 연구자 수 이것을 갖고 얼마만큼의 그 PCT 특허 출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분석 결과인데 먼저 여기 첫 번째 칼럼을 보시면 알파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 혁신의 노동 탄력성입니다. 얼마나 이제 현 단계에서 노동력, 그러니까 R&D 인력을 투입하면 얼마만큼 더 PCT 특허를 할 수 있겠냐 이런 탄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칼럼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자금을 더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PCT를 더 출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감마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기술 혁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값이 아니고 근본적인 혁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보시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가장 높게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가장 이제 PCT 특허 출원에 관련돼서는 가장 그러니까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알파와 베타를 비교했을 때 알파가 베타보다 큰 국가가 이제 중국입니다. 그 이야기는 현 단계에서 자금보다는 노동력을 더 투입하는 것, 그러니까 R&D 인력을 더 투입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타가 더 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R&D 인력보다는 R&D 자금을 더 투입해야 더 PCT 특허를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결론인데 상당히 그 현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천인 계획, 만인 계획을 활용해서 인재들을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특히 올해 들어서 혁신 경쟁법 같은 경우에 막대한 돈을 이제 투입을 해서 본인들의 혁신 능력 또 이제 첨단 기술 생산 능력을 자국 내에 구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실증적인 사례가 이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기술의 혁신 생산성,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PCT 특허를 출원하는지를 보시면 한국이 가장 이 네 국가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일본, 중국이 재밌게도 한 2015년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을 추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효율적으로 국제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식재산권 수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래프는 상당히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응용 기술을 그러니까 특허 출원하는 데는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핵심 원천 기술은 다른 국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국가의 기술을 사용한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노베이션에는 강하지만 응용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은 강하지만 인벤션,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에는 약한 국가가 이제 중국입니다. 반대로 이제 미국은 원천 기술, 인벤션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을 또 뒷받침하는 한 사례가 이제 AI 분야입니다. AI 분야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중국인데 중국의 특허 출원 수가 미국을 앞질러서 2016년, 15년, 16년 그 근방에 1위를 하게 되고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의 질 랭킹을 보면은 1위부터 10위에서 기업들의 국적을 보면 전부 거의 미국 기업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면 그 양적으로는 중국이 잘하고 있는데 질적으로는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을 중국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가 이제 후반부에 미국의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미국은 만약에 중국이 미국이 이런 설정해 놓은 국제 질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약점이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원천 기술 확보, 획득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그런 전략을 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대중 제재 수단을 갖고 있고 활용해 왔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목적은 첨단 기술의 탈동조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술의 탈동조화, 모든 산업의 탈동조화가 아니라 첨단 기술의 탈동조화가 미국의 목적이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어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전체를 고사시키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들, 첨단 기술을 보유한 특정 기업들을 핀포인트식으로 제재를 취하고 그들의 성장을 막겠다.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단으로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수출 제재, 수입 제재, 투자 제재입니다. 수출 제재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Export Control Reform Act를 2018년에 이제 그 제정을 해서 이것이 이제 2019년 국방수권법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에크라가 어떻게 보면 그 수출 관리 규정 EAR의 어떤 근거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제정을 하고 EAR을 통해서 수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제 언론에서 나와서 아시다시피 이제 엔티티 리스트 또는 이제 언론에서는 블랙 리스트라고 말들 많이 하는데, 그 엔티티 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중국의 기업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제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 안에 들어와 있는 889조, 이것은 특정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국 정부가 조달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제재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또 새로운 것이 이제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것이 ICT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제재인데, 투자 제재도 2019년 국방수권법, 그러니까 2018년에 이 법안이 만들어져서 이 펄마법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제 CFIUS라는 이제 외국인 투자 심사하는 위원회, 여기서 해외 투자를 다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미국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이 CFIUS에서 그 투자를 심사를 하는데, 그 핵심 기준, 크라이테리아가 뭐냐면 TID입니다. TID라는 것은 Critical Technology, Critical Infrastructure, 그다음에 Sensitive Data의 약자인데, 그 TID 비즈니스 관련성이 있다면 CFIUS가 모두 다 이제 심사를 하겠다, 이러한 그 정책을 미국은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제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부가 오파크 이제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금융 제재는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뭐 말기에 가장 이제 후반기에 뭐 잠깐 나왔었지만은 활발히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금융 제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최근 동향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 차원에서 수출 제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에크라 그리고 엔티티 리스트를 활용한 수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표로 정리한 14차례 이제 엔티티 리스트 등재, 에크라 법이 생긴 이후에 이제 등재됐던 케이스들을 모은 것인데, 이거 중국 관련된 것만 제가 모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사유는 국가 안보라든지 뭐 기술 탈취 또는 이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뭐 홍콩 민주화라든지 남중국해,
이런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산업을 보시면 전부 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첨단 산업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AI, 로봇, 사이버 보안, 슈퍼컴퓨팅,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보시면 미국의 어떤 전략 또는 이제 정책의 의도가 보인다. 중국의 첨단 기술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고요. 이 수입 제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좀 이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1년에 한 이 미국이 정부 조달하는 규모가 한 6천억 불 규모이고 뭐 정부 기관, 연방 정부라든지 군이라든지 정부 소유 연구기관이라든지 여기서 전부 다 정부 조달을 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정책이고 1단계는 2019년 8월에 시행이 됐고 2단계는 2020년 작년 8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5개 회사, 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이 5개 화웨이, ZTE, 하이크비전, 다와 테크놀로지, 하이테라. 그러니까 화웨이와 ZTE는 이제 5G 관련 기업이고 하이크비전, 다와 테크놀로지는 이 감시 카메라, AI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테라는 이제 경찰이 쓰는 무전 통신 같은 이런 장비를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이것이 전부 5개 회사가 다 중국 회사인데 이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지 말라, 정부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들 기업의 만들어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의 제품도 미국 정부가 조달받지 말라라는 게 2단계입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시행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모 기업이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법이고 그 미국의 산업계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많은 로비를 했지만 트럼프 정부 당시에 의회에서나 정부에서나 모두 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이것을 그냥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3월 22일에 ICT 공급망 제재라는 것이 이제 발효가 됐는데 이것도 수입 제재의 그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889조 같은 경우에는 이 5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3월 22일에 발효된 그 ICT 공급망 제재 같은 경우에는 적국의 모든 ICT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국은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러시아, 그리고 홍콩을 포함한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ICT 기업과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규제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원래 889조 같은 경우에는 정부 조달만 그 규제를 했다면은 이번 ICT 공급망 제재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도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미국 법인, 그러니까 미국 내 민간 사업자도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대상도 확대됐다. 그리고 규제 대상 품목도 확대되었는데 ICT 기업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5G라든지 AI, 그다음에 이제 무선 그 주파수 관련된 이런 하이테라 같은 기업 이런 상품뿐만 아니라 케이블이라든지 웹카메라, 드론, PC라든지 노트북 이런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이 ICT 공급망 제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제재가 올해 3월에 또 시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 제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제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RMA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여기서 핵심은 TID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관련성이 있으면 다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그런 민감한 정보라든지 민감한 기술, 인프라스트럭처 관련성이 있으면 이런 투자를 허가 안 해주겠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미국의 의도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이제 클린 네트워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어플리케이션 틱톡, 위챗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의 그런 정보, 개인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 때문에 안 된다.
또 뭐 화웨이 ZTE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성이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케이블망을 그 LA에서부터 이제 아시아 쪽으로 끌어오는 이제 패시픽 그 라이트 케이블 그 케이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글하고 페이스북인가요? 그 같이 이제 하는 그 사업이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 망이 홍콩으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작년 9월에 그 패시픽 라이트 케이블 네트워크의 그 망의 그 아시아 쪽 어떻게 보면은 길을 홍콩 쪽이 아니라 대만, 필리핀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재조정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클린 네트워크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는 되고 있지만, 이제 클린 네트워크라는 프로그램 명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미국은 수출 제재, 수입 제재, 투자 제재를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은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일단 대중정책 기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이든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 또는 이 대중정책의 핵심은 역시나 이제 동맹의 활용과 가치의 중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맹들과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처럼 그런 독자적인 노선을 취한다기보다는 동맹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고,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것도 기존에 이제 트럼프 정부는 너무 이제 실리에 집착했는데, 어떤 국제 규범이라든지 어떤 공통의 규범을 지켜가면서, 미국의 가치를 지켜가면서 이 미중 관계를 다루겠다는 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기본적인 외교 노선이자 대중 정책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통상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여튼 11월에 거의 당선 유력했을 때 본인의 그런 그 정치적인 근거지인 이제 델라웨어에서 통상 3원칙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내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 두 번째는 노동 및 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통상 교섭을 하겠다. 세 번째는 제재 관세 등 징벌적 수단을 비활용하겠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원칙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국내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의 부흥 같은 경우에 국내 중시다. 일단은 국내를 중시하겠다는 것이고, 또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얘기한 것은 공급망 재편과 국내 그 첨단 기술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동과 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통상 교섭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과 환경이라는 그 키워드를 봤을 때 가치를 중시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면화 수입을 뭐 지금 미국이 금지하고 있지만, 또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또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제재 관세 등 징벌적 수단의 비활용은 역시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일방적인 그런 추가 관세 그런 것들을 취해왔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일방적인 그런 조치보다는 다자 중시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거의 23%대로 올라와 있는 그 대중 평균 관세도, 추가 관세도 뭐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USTR의 타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언론 뭐 인터뷰 같은 데서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것을 레버리지로 사용을 해서 중국의 변화를 나중에 이끌어낼 때 사용하려고 계속 당장의 폐지보다는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기조상으로는 단계적으로 폐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제가 이제 박스에 그래서 이제 미중 간의 협력이 가능한 분야와 대립이 계속될 분야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기후변화, 그다음에 코로나19, 그러니까 보건 문제, 그리고 관세 문제라든지 핵 비확산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협력 또는 이제 관계 개선이 미중 간에 가능한 분야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대립할 수밖에 없는 분야는 공급망 그리고 첨단 기술 그리고 가치 분야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이든 정부의 그 대중국 인식을 또 한 번 이제 재확인시켜준 문서는 올해 3월에 그 백악관에서 나온 국가안보 전략 잠정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문구가 중국은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질서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잠재력이 있는 유일한 경쟁자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로 명시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이제 동맹이 강조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어떻게 보면 가치의 문제죠. 국제 규범의 문제고. 그리고 또 한번 첨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거의 첨단 기술,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강제적인 기술 이전 이런 첨단 기술 위주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동맹 가치 중요하고 첨단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바이든 취임 이후에 이 대중 제재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제가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그 밑에 표를 했는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푸른색으로 제가 이렇게 분야와 제재 그 타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를 보시면 공급망, 인권, 기술 이 세 개 분야 여기에 이제 거의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제재 그 수단 같은 경우에는 수출, 수입, 투자 그리고 이제 금융 제재가 몇 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와 있는 금융 제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중국 관료에 대한 제재, 개인에 대한 제재가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 기업 책임법이라고 해서 그 중국 기업 중에서 미국의 그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그 외국 기업 책임법 이것에 이제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6월 3일에 재무부에서 중국의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중국의 군산 복합체 기업 59개를 등재를 했고 이 59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8월, 그러니까 2달 유예 기간을 줬고 이제 8월 초부터는 이들 59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직간접적인 지분 투자가 이제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6월까지는 기존에 투자되어 있던 모든 지분도 다 팔아서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이제 금융 조치가 제재 조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그 바이든 시기에도 그 미중 간 대립은 계속될 것이고 그 핵심 전장은 이제 첨단 기술, 공급망, 그리고 인권 문제 여기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하나씩 조금 보면은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일단 100일 동안은 4가지 품목,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히토금속, 그리고 의약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내년 2월까지는 6개 분야, 이 좀 더 큰 품목이라기보다는 산업 차원에서 방위산업, 보건산업, 정보통신, ICT 산업, 그 다음에 에너지, 물류, 그 다음에 농산품, 농식품, 그러니까 식량 안보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공급망 리스크를 조사를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6월 8일에 백악관에서 먼저 이 100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00일 보고서에서는 그 본인들의 약점은 무엇이고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짧은 대응 방안을 내놓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위기 의식은 본인들이 너무나 이제 경제적인 효율성만 고려해서 국제 분업을 너무 심화해 왔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고부가가치의 뭐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지 이런 어떤 공급망상에서 고부가가치 분야만 집중을 해왔고, 제조 같은 좀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는 다 뭐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이 상황을 야기했다라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철저한 경제적인 함수에 의해서 본인들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속 가능한 안보와 경제를 결합한 시각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첨단 기술 관련돼서는 역시나 이 3월 22일에 발효되었던 이제 ICT 공급망 제재, 이것이 굉장히 주목을 끄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국,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ICT 관련 기업과의 거래, 이런 것은 미국 내에서 미국의 그런 정부의 규율을 받고 있는 그런 민간 사업자도 전부 다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검토 대상도 제가 밑에 나열한 것처럼 뭐 핵심 ICT 인프라라든지 무선 통신, 위성 케이블, 네트워크 시스템 관련된 것, 뭐 데이터 관련된 것, 컴퓨팅, 뭐 PC 앱, 모바일 앱, 게임 앱까지 뭐 전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앞으로 이제 좀 우리가 유심히 또 봐야 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인권과 관련해서 원래 그 금융 제재를 이제 미국이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그런 인권 문제 관련돼서 홍콩 민주화와 신장 위구르의 인권을 탄압하는 중국 관료들에 대해서 이런 개인적인 그런 고위 관료들에 대한 금융 제재, 금융 거래 중단 같은 조치들을 재무부에서 해왔는데, 이런 것에 약간 변화가 이제 최근에 있는 것이 이제 개인에 대한 제재보다는 기업에 대한 제재,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 대한 제재는 어떤 효과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그런 회의론이 미국 내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개인에 대한 제재처럼 금융 거래를 완전히 이제 막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일단은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막는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표에 그런 경향들을 실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드렸고, 그렇지만 이제 물론 금융 거래 자체를 막는 경우도 지금 현재 몇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그 중국 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같은 경우에는 대러시아 제재 위반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어떤 무기 구입이라든지 무기 개발과 관련된 이제 정부 조직인데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 또 CIC라고 이런 ICT 그 제품을 이렇게 조달하는 그 중국의 또 공공기관이 있는데, 공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베네수엘라의 이 감시, 그 정부가 이제 민간인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감시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베네수엘라 제재 위반으로 금융 거래 제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미중 어떻게 보면은 대결 속에서 일어났다기보다는, 첨단 기술 때문에 일어났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인류 보편적인 가치 또는 이제 무기 관련된 그런 기존의 어떤 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에 있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필요가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첨단 기술 분야의 미중 경쟁, 또 이제 중국의 첨단 기술 회사 관련된 제재는 이런 완전한 금융거래 제재
막는 제재보다는 투자를 막는 제재로 좀 더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핀포인트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59개 기업을 6월 3일에 이제 개정을 통해서 이제 명시를 했는데, 이 59개 기업 리스트가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향후 이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중국의 대응인데, 그 중국의 대응 부분은 가기 전에 이게 미국의 국방수권법이기 때문에 2021년 국방수권법을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중국 관련된 조항들만 다 이제 요약을 한 것인데, 이것을 보시면 미국이 뭘 우려하고 있고, 그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거는 중국이 어떻게 잘하고 있다는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어떻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이제 중국의 대응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 국방수권법은 이제 매년 국방부 예산안처럼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법안인데, 올해 2021년 국방수권법의 이제 첫 번째 223조에는 중국의 천인 계획을 이제 타겟으로 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역시나 인재 확보 이런 쪽으로 활발히 대응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또 283조에서도 R&D 인재 확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미국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위험성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평가하라고 이제 법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37조에서는 또다시 이제 지식재산권, 기술, 데이터 정보 이런 것을 중국이 이제 탈취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841조에서는 반도체 관련성,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을 2023년 1월 1일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을 포함한 적국으로부터는 정부 조달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849조는 공급망 분석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1058조는 5G, 6G 통신 아키텍처에 관한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는 중국이 또 5G, 6G 통신 아키텍처 분야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또 1062조는 공자학원, 어떤 이런 문화적인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중국의 이런 공자학원을 이용한 전략, 이런 것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이 있다. 그리고 1251조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기 위함도 있지만, 중국의 어떤 남중국해로의 진출, 이런 것들을 또 경계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60C 조 같은 경우에는 국방과 관련된 기술산업 기반, 그러니까 국방 관련된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F 조항에서는 해킹 및 산업 스파이, 사이버 보안, 그리고 G 조항에서는 통일전선 공작부, 이것은 이제 이것 또한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홍보, 국가 홍보 차원이고요. H 조에서는 군민 융합, 또다시 첨단 기술 분야입니다. 그리고 1299조 C에서는 기술 탈취 전력이 있는 중국의 교육기관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 경쟁도 최근에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도 이제 우주 경쟁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주 경쟁도 우리가 이제 연구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조에서는 자금 세탁, 그리고 이제 국제 표준 제정,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가 2015년에 이제 시작되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중국 제조 2025라는 말은 중국 정부도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 표준 2035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는 국제 표준을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표준 제정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중국 표준 2035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이 국방수권법 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개는 이동통신 관련된 그 보안, 그러니까 국가 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Multilateral Telecommunication Security Fund하고 Multilateral Semiconductor Security Fund인데, 말하자면 동맹국 또는 이제 파트너국과 함께 이러한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것은 이동통신 안보 그리고 이제 반도체 안보와 관련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미국의 정책을 갖고 있고, 이것은 반대로 중국이 역시나 5G, 6G 또 반도체 분야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중국의 대응입니다. 중국의 대응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응, 장기적인 전략을 중국은 갖고 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대장정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 새로운 대장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만든 말인데, 실제로 이 미중 간 대립이 격화됐을 때, 가장 격화됐을 때, 특히 이제 작년 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작년 2019년이라든지 이때 이 중국 특히 이제 기관지라든지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그 대장정 과거 그 홍군이 이제 대장정을 출정했던 처음 출발했던 그 마을에 찾아가서 기념탑에 참배를 한다든지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대장정을 시작하고 있다. 다시 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이 전체적인 이 본인들의 상황을 어떤 미국의 압박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의 이 상황 속에서 대장정을 가야 되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사고방식 또는 전략 이런 걸 갖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고요. 그것의 이제 가장 핵심은 역시나 이제 혁신 주도형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압박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자기 역량을 일단 키워야 되겠다라는 식의 대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 정비, 산업 구조 조정, 그다음에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향후 이 중국 성장의 핵심은 이제 기술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19년도에 이제 월드뱅크하고 중국의 DRC가 함께 이제 공동 연구한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Innovative China라는 보고서인데요. 이 안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 거기서 이제 기술 혁신은 세 가지 알파벳 D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개혁, 두 번째가 보급, 세 번째가 이제 발굴입니다. 그래서 removing distortions, 그러니까 왜곡을 개혁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왜곡되어 있는 자원 배분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신 기술의 보급, accelerating diffusion.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기술과 혁신의 접근성을 높여가지고 기술에 대한 어떻게 전반적인 보급을 하겠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첨단 기술을 발굴하겠다. Fostering discovery of new innovation and technology인데, 이것은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치고 나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혁신을 이뤄내겠고, 그 3단계에 따라서 본인들의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와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이제 접목한 이제 IMF의 경제 성장 전망, 그리고 미국의 의회 예산국에서 미국의 10년 장기 전망을 낸 바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는데, 일단은 가장 이상적인 중국이 포괄적인 혁신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한 2033년경이 되면은 미국 GDP를 추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 혁신을 할 경우에는 한 2040년경에 추월을 하고, 가장 제한적인 그 혁신밖에 못할 경우에는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고 한 90% 수준까지 따라갔다가 이제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꺾이는 모습을 시뮬레이트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이 그 시나리오 1, 2, 3으로 그림을 나타내고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미국이라면 당연히 미국은 만약 중국이 본인들이 설정한 그런 질서에 적응하지 않는다면, 순응하지 않는다면 시나리오 3, 그러니까 중국이 제한적인 혁신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당연히 미국은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혁신을 방해하는 전략, 그것이 이제 미국의 테크 디커플링 전략이고, 이것은 전반적인 기술에 대한 것은 아니고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그 특정 그 분야에 대한 전략이다. 혁신을 방해시키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월드뱅크 DRC 보고서와 이제 이것을 좀 오버랩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미국의 견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번째 단계, 최신 기술의 보급, 그리고 새로운 첨단 기술 발굴하는 이 중국의 그런 혁신 능력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진핑 주석이 올해 3월에 그 양회에서 본인들의 그 계획은 2020년 GDP를 2035년까지 2배로 2020년 GDP 수준을 2035년에 그 2배 수준까지로 성장시키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거를 이제 연율로 따져보면은 4.73%의 평균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 그 앞선 그 시나리오, 특히 이제 제가 계산한 거에 보면, 시뮬레이션 보면은 이 시진핑 주석이 설정한 그 목표는 가장 포괄적인 혁신을 달성했을 때 이제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포괄적인 혁신을 통해서 연평균 4.73 그렇게 통해서 한 2035년까지는 무조건 이제 미국을 추월하겠다, 이러한 전략 또는 이제 그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미국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런 중국의 약점, 그 원천 기술 또는 첨단 기술에 대한 지연 방해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을 중국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자립 자강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립 자강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이 필러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의 자립 자강, 두 번째는 기술의 자립 자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자립 자강 같은 경우에는 쌍순환 발전, 두 개의 순환, 쌍순환, 중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쌍순환. 그래서 외순환과 내순환, 그러니까 바깥쪽 순환과 안쪽의 순환을 같이 잘 돌려서 성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쌍순환 전략의 핵심은 내순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순환, 그러니까 국내 순환을 위주로 국제와 국내가 상호 이제 촉진하는 쌍순환 발전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2020년 작년 5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순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뜯어보면은 내순환 자체도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을 보면 민간 소비의 확대가 이제 가장 키포인트고, 공급 측면에서는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외부에서의 그 압력, 외부 리스크에 대한 그 노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좀 이것을 해보겠다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 소비 확대와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을 하겠다라는 그 두 축으로 또 내순환이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민간 소비를 확대하려면, 또 민간 투자를 또 확대를 하려면 이게 그 소득이 증가해야 됩니다. 소득이 증가를 해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소득은 무슨 수로 증가시킬 것인가? 역시나 그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또 한 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 같은 경우에도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모든 공급망을, 그러니까 약점을 다 배제하고 그 자기네들이 보유하지 못한 그런 공급망의 지점들을 다 메꿔서 이제 완전한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부족한 지점들을 메꾸기 위해서는 또다시 기술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메꾸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술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순환의 그리고 이제 가장 또 핵심적인 그 프로젝트가 양신일중 중에 이제 신형 인프라 정책인데, 신형 인프라는 이제 정보 인프라, 융합 인프라, 그다음에 혁신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정보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5G, IoT, 그다음에 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이런 게 다 들어와 있고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융합 인프라는 전통적인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이런 ICT 기술을 활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것이고, 혁신 인프라는 말 그대로 기술 혁신을 하겠다. 기초 원천 기술을 개발하겠다. 과학 연구를 하겠다. 이게 이제 혁신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을 갖고 이제 신형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중국의 그 국책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1.4조 달러를 중국 정부가 투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약 2조 달러를 중국 정부가 투자를 할 것이다. 이 신형 인프라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내순환을 이제 가동시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한 축이고, 두 번째 자립자강의 큰 이 축 필러는 기술의 자립자강입니다. 그래서 방금 경제의 자립자강에서도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기술의 자립자강에서도 기술, 특히 이제 본인들이 원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 원천 기술을 확보하겠다. 이러한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R&D 지출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매년 7%씩 증액을 하겠다. 그래서 혁신형 국가 달성을 하겠다. 혁신형 국가라는 거는 중국이 정해놓은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DP의 뭐 2.5% 이상을 R&D에 사용하는 그런 국가라든지 이것을 이제 달성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기초 연구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R&D 투자도 투자하겠고, 그 중에서도 기초 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기초 연구 10년 행동 계획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고 이제 시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핵심 기술 집중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7대 분야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AI, 양자통신, 양자컴퓨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반도체, 네 번째 뇌과학, 다섯 번째 유전자 바이오, 여섯 번째 임상의학, 일곱 번째가 심해, 극지, 우주 관련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명시를 하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측면이 아니라 좀 더 이제 기술과 산업이 연계된 이제 제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신소재라든지 이제 장비라든지 로봇, 항공, 그다음에 이제 위성, 신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차 분야죠. 그러니까 배터리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첨단 의료 장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중국도 식량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국 정부로서는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농업도 이 전략적 신흥 산업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자립자강 전략을 중국은 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 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법제도 정비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이 미국식의 법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라든지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이러한 법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 중국이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금 우리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보복을 하겠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좀 읽혀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례가 없습니다. 작년 뭐 8월부터 이러한 법들이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 아직 당장은 지금까지는 이제 이것이 활용된 사례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마지막은 이제 고령화 생산성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역시나 이제 중국이 자립자강을 하려면 생산성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 중국이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폐쇄적인 디지털 제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것이 생산성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령화 문제도 이제 심각합니다. 중국도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사실은 2015년에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이제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두 자녀 정책도 포기를 하고 이제 세 자녀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가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봤을 때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저출산이 계속 유지되고 고령화가 계속 가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성장을 하려면 결국에 이것도 또한 또 생산성 문제와 연관된다.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지면 또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기술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교육, 부동산 규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의 의도가 조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첨단 기술 제조 기업,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에 어떻게 보면은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사교육,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좀 막으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이 또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는 역시나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제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미중 기술 패권에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어떤 사회나 경제적으로 좀 크게 진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게 맞는지 이런 부분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제 배영자 교수님께도 드렸던 질문인데, 결국에 이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중국은 대장정이라고, 새로운 대장정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이 대장정의 결말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박사님께서 보시는 어떤 결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가장 그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또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상당히 뭐 AI라든지 뭐 데이터 분석 기술 관련된 그런 분야들에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 미국이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것이 뭐 굉장히 그런 급박하게 중국이 이제 추격을 할 것 같아서 미국이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것은 뭐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 미중 간에 어떻게 보면 이걸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중국이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 예전보다 좀 상대적으로 힘이 예전만 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오는 미국의 어떤 경계심 이런 것들이 있다고도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체제가 다른 것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들과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위협감, 또는 뭐라 그럴까요,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는 그런 위협감 같은 것을 미국이 느끼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중국이 가는 길,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 이제 등소평 이후에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고 이제 2001년 WTO 가입을 해서 굉장히 이제 자유주의 질서 안에서 성장을 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들어선 이후에 이제 중국의 모습을 보면은 약간 사회주의적인,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 해서 우리가 좀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위협감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군사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중국은 미국에 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1인당 GDP를 따져본다면 뭐 중국은 뭐 한참 못 미치는 국가입니다. 우리보다도 뭐 우리의 한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구가 워낙 많고, 또 이제 앞으로 그 자원과 인구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잠재적인
적인 그런 잠재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미국이 301조 조사 보고서라든지 그 안보 전략 잠정 지침 같은 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듯이 강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탈취, 사이버 안보 이러한 분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국제적인 룰을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개선하지 않는 한 미국은 이러한 경계심 이런 것을 풀지 않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또 이런 견제를 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은 중국이 좀 개선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이제 새로운 대장정 전략을 피고 있고 혁신 주도형 성장 전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고령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디지털화가 가속할 될 경우에 이런 폐쇄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 오히려 뭐 단기적으로는 중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제를 중국이 추월할지 모르지만 좀 더 길게 보면 미국이 다시 재추월할 가능성도 이제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은 어느 수준까지는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이제 시장이라든지 좀 더 자유에 그 근거한 경쟁을 통한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싶다면은 근본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단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뭐 본인들이 생각한 어떤 시점에서 좀 변화를 그런 쪽으로 보여줘야지 장기적으로 또 더 큰 국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진핑 정부가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러한 정부 주도의 뭐 우리나라나 일본도 과거에 이런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전략 뭐 이런 걸 해왔지만은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적이지만 그 이후에는 좀 한계를 보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전략 뭐 지도자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또 이제 효과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뭐 미국이 잘 한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뭐 미국이 중국에 추월을 당해서 어떤 큰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